제3편 1. 1808년 알렉산드로 황제는 나폴레옹 황제와 다시 회견을 갖기 위해 에르푸르트로 떠났다. 베테르부르크 상류 사회에서는 이 화려하고 성대한 회견이 갖는 중요한 의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1809년 이 세계적인 두 대군주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로는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 대군주의 친교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의 선전을 보고했을 때 러시아의 일개 군단은 이전에는 적이었던 보나파르트를 도와서 이전의 동맹자인 오스트리아 황제에 대항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진출했고, 또 상류 사회에서는 알렉산드로 황제의 여동생 한 사람과 나폴레옹 사이에 어쩌면 혼인이 성립될런지 모른다는 소문까지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 문제 이외에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관심은 차츰 국무 전반에 걸쳐 실시되기 시작한 내정개혁에 특히 민감하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참된 인간의 생활, 건강, 질병, 근로, 휴식이 따르고 또 사상, 과학, 시, 음악, 사랑, 우정, 정오, 욕망 등과 관계를 가지는 참된 인간의 생활은 언제나와 다름없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정치적인 접근과 반목, 그 밖의 온갖 개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2년 동안 시골에 살며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피에르의 경우에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댔으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끝나버린 소유지 개혁 사업이 안드레이 공작의 경우에는 별로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요, 또 눈에 띌 만한 노력도 들이는 일 없이 모두 실행되었다. 그는 피에르에게 결여되어 있는 그 실제적인 끈기가 대단해서 이것이 그로서는 각별한 까다로움도 노력도 없이 그의 일을 점차 추진시켜 나가게 했던 것이다. 그의 어느 소유지에서는 300명의 농노가 자유농으로 옮겨지고 이것은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일 중의 하나였다. 또 그 밖의 소유지에서는 부역이 소장료로 바뀌었다. 보그차로보 마을에서는 거의 출자로 학력 있는 조산원이 많아졌고 사제도 봉급을 받고 농부와 하인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 시간의 절반을 르이스의 고르이에서 아직은 아버지와 유모의 손에 맡겨져 있는 아들과 함께 지냈고, 또 나머지 시간의 절반은 아버지가 수도원이라고 부르고 있던 보그차로브 마을에서 지냈다. 그는 피에르에게 세상의 표면적인 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실은 열심히 그 세상의 일에 주목했으며 많은 책들을 구독하였다. 그리고 베테르부르크라는 생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그와 아버지에게로 참신한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외 정세의 전반 추이에 관한 지식에 있어 언제나 시골에 붙박혀만 있는 그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소유지에 관한 온갖 일과 지극히 광범위한 독서 이외에 그는 그 무렵 러시아로서는 불행했던 최근의
두 전투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육군의 군율 및 규정을 개정한 작성에도 몰두하고 있었다. 1809년 봄 안드레이 공작은 라자니에 있는 아들의 소유지로 떠났다. 그는 이 소유지의 후견인이었다. 그는 봄 햇살에 몸을 녹이며 마차에 앉아서 파릇파릇한 풀이며 자작나무의 어린 잎이며 산뜻한 푸른 하늘에 흩어져 흘러가는 싱싱한 공 같은 봄날의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들뜬 기분으로 그저 즐겁게 아무런 뜻도 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1년 전에 피에르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나루트도 지나갔다. 지저분한 마을, 타작마당, 가을 보리의 파릇파릇한 새싹, 다리 옆 근처에 눈이 남아있는 비탈길, 비에 씻긴 진흙의 언덕길, 그루터기만 남은 밭과 군데군데 파랗게 수놓고 있는 덤불을 지나 길 양옆으로 우거진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바람 한 점 없고 오히려 더울 정도였다.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끈끈한 초록빛 잎으로 뒤덮인 자작나무는 까딱도 하지 않았고 지난 해의 낙엽을 밑에서 쳐들면서 푸릇푸릇한 해풀이며 엷은 보랏빛 꽃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자작나무 숲 사이에 여기저기 늘려있는 어린 전나무는 그 볼품없는 푸른빛으로 불유쾌한 겨울의 환상을 되새겨주고 있었다. 숲으로 들어서자 말들은 갑자기 콧바람을 불기 시작하고 눈에 띄게 땀을 흘렸다. 하인 뼈들어가 마부에게 무엇이라고 지그렸다. 마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으나 뼈들어는 마부의 동감만으로는 흡족하지 않은 듯 마부석에서 주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서방님, 정말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하고 공손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는 말했다. 뭐라고? 홀가분합니다, 서방님. 이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아마 봄을 말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아니 정말 이젠 완전히 푸르럭졌군. 정말 빠르기도 하다. 자작나무도 벚나무도 오리나무도 이제 벌써. 그런데 떡갈나무가 보이지 않는군. 저기에 저것이 떡갈나무다. 길섭에 떡갈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숲 전체를 차지한 자작나무보다 10갑절은 더 해묵은 이 나무는 여러 자작나무보다도 10갑절은 더 굵고 2갑절이나 키가 컸다. 그것은 틀림없이 2아름이나 되는 거목으로서 오래전에 꺾인 듯한 가지와 상처투성이의 묵은 껍질로 덮여 있었다. 거대하고 볼품없고 멋대로 뻗은 손과 손가락을 가진 이 거목은 화를 잘 내고 남을 깔보는 늙은 불구자처럼 미소 짓고 있는 자작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오직 숲속에 산재하는 조그마한 전나무들만이 황홀한 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봄도 태양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봄, 그리고 사랑과 행복 하고 그 떡갈나무는 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어쩌면 너희들은 그처럼 언제나 똑같이 쓸모없는 무의미한 속임수에 실증도 나지 않는 것일까. 언제나 같고 모든 것이 거짓이다. 봄도 태양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다. 저기 저것을 보라. 저기 짓눌러서 죽은 듯이 떡갈나무가 서 있지 않느냐. 언제나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나도 꺾여서 상처투성이의 손가락을 돋아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등이건 옆구리건 뚫고 나가서 돋아난 채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희망이나 속임수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 안드레의 공작은 숲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몇 번인가 이 떡갈 나무를 돌아보았다. 꽃이며 푸른 떡갈 나무의 밑동께에도 있었으나 떡갈 나무는 여전히 얼굴을 찡그리고 다만 추한 모습으로 완강하게 우뚝 서 있었다. 그렇다, 옳다. 어디까지나 그 떡갈 나무의 말이 옳다. 하고 안드레의 공작은 생각했다. 다른 젊은 녀석들이야 제멋대로 이 속임수에 걸려들야지. 그러나 우리들은 인생을 알고 있다. 우리들의 인생은 다 끝난 것이다. 절망적이기는 하지만 우울한 쾌감을 수반하는 일련의 상념이 이 떡갈나무와 관련하여 그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올랐다. 이 여행 중 내내 그는 자기의 온 생애를 새삼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역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조바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최후까지 살면 된다는 이전과 다름없고 안심할 수 있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